자, 이번 시간부터 물리 첫 번째 주제인 역학, 물체의 운동에 대한 학문이라고 했죠. 함께 공부해 볼 텐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왜 하필 역학부터 배우는 걸까요? 역학은 누가 만들었을까? 또 왜 만들었을까? 제가 옛날 이야기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 아주 옛날에는 불이 없었잖아? 이 옛날 사람들은 해지고 밤에 뭐 했을까? 밤에 뭐 보고 살았을까? 이런 아름다운 밤 하늘을 보고 살았을 겁니다. 달, 별 같은 밤하늘의 천체를 관찰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관찰하다 보니까 재밌거든? 더울 때만 보이는 친구도 있고, 추울 때만 보이는 친구도 있고, 맨날 같은 자리에 있는 친구도 있고, 뭐 뱅글뱅글 도는 친구도 있고,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재미로 천체의 움직임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분석이라고 해서 거창한 건 아닙니다. 시간에 따른 별의 위치 변화를 측정하고 이걸 바탕으로 별이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속도도 구해보고 또 혹시 속도가 변하는 별이 있으면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를 측정해서 가속도도 구해보고 그래서 이렇게 천체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학문, 이 천문학이 바로 물리의 시작이고 또 물리에서 가장 오래된 분야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역사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물리를 처음 공부하는 우리는 당연히 위치, 속도, 가속도 같은 이 물체의 운동과 관련된 정의와 법칙, 다시 말하면 역학에 대해서 먼저 배울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이렇게 그리스, 이집트, 마야 같은 기원전 고대 문명에서부터 시작된 천문학은 중세시대 15세기 중후반까지 그 명맥을 이어오게 되는데 이 고대, 중세 천문학을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바로 천동설입니다. 모든 천체는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고 태양, 달, 별 같은 천체는 우리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는 생각이죠. 지금 보면 완전 자의식 과잉이야. 그렇지만 동시에 굉장히 매력적인 생각이기도 해요. 하늘에 보이는 저 수많은 천체들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매일 뜨고 진다고 생각해봐. 이것만으로도 막 특별해지는 느낌이 들지 않아? 이게 바로 천동설이 틀린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고대부터 중세까지 5천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자, 하지만 1473년에 이 분이 태어납니다. 5천 년 넘게 이어진 천동설의 시대를 끝내신 분. 누구야? 코페르니쿠스죠. 1543년 이분이 죽기 직전에 출판된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 라틴어로 De Revolutionibus Orbium Coelestium, 영어로 On the Revolutions of the Celestial Spheres 라는 책에서 지구의 공전을 주장합니다. 지동설이죠. 이 생각이 당시 사람들한테 얼마나 혁명적이었냐면 원래는 회전이라는 뜻밖에 없었던 이 revolution이라는 단어에 혁명이라는 뜻이 추가가 돼요. 단어의 뜻을 바꿀 정도로 위대하고 대단한 생각이었던 거야. 그래서 대단한 건 알겠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주장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이 코페르니쿠스는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에 따라, 뭐 혹은 기분에 따라, 혹은 느낌에 따라 지동설을 주장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관찰 결과를 근거로 지구의 공전이라는 현상을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관찰 결과를 근거로 어떤 현상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학문이 뭐죠? 그치, 이게 과학이죠. 그래서 코페르니쿠스를 근대 과학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인류 최초의 과학자인 거죠. 여러분 잘 알고 있겠지만 이 중세 시대는 종교의 시대였어요. 종교에서는 항상 우리 인간은 특별한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이 인간의 특별함을 강조하기에 천동설 만한 게 없거든. 그런데 갑자기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와서는 이 싸가지 없이 야, 천동설 틀렸다. 지동설이 맞다. 인간은 우주에서 그렇게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라고 하는데 이게 논리적이고 근거가 있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반박이 안 돼. 그래서 코페르니쿠스가 종교적으로 핍박을 많이 받았다고 하죠. 뭐 어쨌든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논리에는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교가 탄압을 했든 뭐 핍박을 했든 어쨌든 간에 이 코페르니쿠스의 과학적인 사고의 방법이 널리 퍼지게 되고요. 결국
과학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과학 1승, 종교 1패. 이런 코페르니쿠스의 뒤를 이어서 수많은 자칭 천체 물리학자들이 등장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업적을 남긴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분이에요. 누구야? 케플러죠. 어떤 중요한 발견을 했을까? 바로 타원 궤도를 발견했어요. 아니 뭐 타원 궤도가 어쨌길래. 그게 중요한가? 이 시대 사람들은 천체는 완벽한 조물주가 창조한 것이기 때문에 공전 궤도 또한 완벽한 도형인 원 모양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원이 왜 완벽한 도형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보면 이 터무니없는데 당시에는 이게 상식이었어요. 그런데 케플러가 1605년에 야 이거 내가 관찰해 보니까 원이 아니라 타원인데? 라고 한 거야. 아주 난리가 났어요. 특히 종교 쪽에서. 이미 지동설에 한 방 맞았는데 때린데 또 때리니까 화날만 하지, 그치? 그럴 리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케플러가 야 와서 네 눈으로 직접 봐라 라고 했어요. 멋있지? 근거와 논리가 있으니까 과학자니까 이게 되는 거야. 아니 그래서 와서 봤어. 어땠을까? 타원이지 뭐. 과학 2승, 종교 2패. 이렇게 되고 보니까 이게 아무리 봐도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신이라는 존재가 이 천체들을 조종하는 것 같지는 않은 거야. 아니, 누가 조종하는 거면 편하게 원 궤도 따라서 돌게 하지. 뭐하러 이런 복잡한 타원 궤도 따라서 돌게 하겠어요. 그쵸? 그래서 이 케플러가 가만 보니까 이 행성들이 태양에 가까워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는 게 이 마치 태양이 주변 행성들을 조종하는 것처럼 보이더라 이거야. 그래서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공식인 케플러 법칙을 만들었는데 이게 관찰 결과를 기가 막히게 잘 설명하더라. 이렇게 태양이 행성 운동의 원인, 핵심이라는 생각이 결국 널리 퍼지게 되고요. 이때부터 태양계, 솔라 시스템이라는 말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분 케플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럼 나머지 한 분은 누구야?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 누군지 알겠어요? 앞뒤가 비슷한 갈릴레오 갈릴레이. 자, 이분이 남긴 가장 중요한 업적이 뭐냐? 바로 망원경, 텔레스코프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든 텔레스코프로 뭘 발견했냐? 1609년에 목성의 위성을 발견합니다. 또 난리가 났어요. 왜? 위성이 뭐 어때서? 이 천동설도 포기당하고 원궤도도 포기당한 이 시대 사람들의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바로 우리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다 라는 이 태양 중심설이었어요. 모든 천체는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위성이 뭐예요? 행성 주위를 도는 천체를 위성이라고 하죠. 그럼 목성의 위성은 뭐야? 아니, 목성 주위를 도는 천체겠지. 아니, 그런데 모든 천체는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면서 이렇게 태양 중심설도 안녕. 과학 3승, 종교 3패. 삼지는 뭐다? 아웃이죠. 자, 이때부터 과학은 과학의 길을, 종교는 종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아니, 물론 아직까지 모든 의문이 해소된 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 태양이 왜 행성을 공전하게 하는가와 같은 좀 더 근원적인 어려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무도 내놓고 있지 못했어요. 자, 그러던 와중에 이 갈릴레이가 죽은 다음 해 1643년에 영국에서 이분이 태어납니다. 누구? 뉴턴. 뉴턴은 아주 운이 좋았어요. 일단 천재였어. 그리고 이 태어난 시기가 또 기가 막힙니다. 이 태어나 보니까 케플러, 뭐 갈릴레이, 브라헤 같은 쟁쟁한 선배들이 남긴 천체 관측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었던 거예요. 이 관측 데이터를 바탕으로 힘이라는 물리량을 정의하고 물체의 운동과 이 힘 사이의 관계에 대한 법칙인 뉴턴 법칙을 만든 다음 이 법칙을 바탕으로 행성의 공전 궤도가 타원 모양이 되기 위해서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이 작용해야 된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담은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 흔히 프린키피아라고 부르는 책을 1684년에 출판합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도서관에 가면 이 책 원본이 전시돼 있어요. 별거 없는데 이게 되게 멋있거든? 나중에 기회 되면 꼭 한번 보고 오세요. 자, 그래서 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이 뭐예요? 그쵸? 만류인력.
Universal Gravitation이죠. 자, 이런 힘, 만류 인력의 발견을 통해서 이제 눈에 보이는 현상은 모조리 설명 가능해진 거야. 지구가 어떻게 태양 주변을 공전할 수 있는지, 달이 어떻게 지구 주변을 공전할 수 있는지, 남반구에 있는 사람이 왜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지 등등. 그래서 사람들은 이때 어떤 생각을 했냐? 이 물리학의 토대 마련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왜? 눈에 보이는 건 다 설명할 수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다니까 이게 얼마나 위대한 업적이야. 그치? 물론 중력이 왜 작용하는지, 중력의 근원은 무엇인지, 질량 있는 물체가 왜 다른 물체를 끌어당기는지 등과 같은 이 마지막 질문에는 아직 대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다들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뉴턴이 이룬 업적이 워낙 위대하다 보니까 뭐 이 정도 사소한 질문은 금방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착각이었지. 해결되는데 300년 가까운 시간이 걸립니다. 누가 해결했죠? 또 다른 위대한 천재죠. 아인슈타인. 자, 이 아인슈타인에 대한 얘기는 우리 다음 학기에 마저 해보기로 하고, 어쨌든 그래서 이 역학이라는 학문은 이 천체의 움직임 관찰부터 시작해서 뉴턴의 힘에 관한 법칙으로 완성되는 학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학 공부는 뭐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야? 물체의 움직임 관찰부터 시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단원 제목 한번 보세요. 모션이죠. 움직임이야. 모션인데 어떤 모션이야? 모션 중에 가장 간단한 1차원 모션이죠. 물체의 1차원 움직임을 해석하는 것부터 한번 시작해 봅시다.